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저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어 군이 기관총 사격을 가했던 괴 비행체는 풍선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는 외교안보특보 내정자인 문정인 교수가 5.24 조치, 그러니까 천안함 이후 방북 불허, 교역 중단 등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이제는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하에서 북한 뉴스는 항상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풍선에 기관총을 쏠 정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인간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원시 인류 때부터 숲을 속에서 뭐가 태어날지 모르면 두려워했습니다. 본성이죠.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식이 그 불확실성을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대상을 윤리적 단죄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쪽이 훨씬 처리하기 쉬운 감정이니까. 무섭다기보다 나쁘다고,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라 악해서 싫다고 하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윤리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상대하길 기대합니다. 그 경우는 상대와 어떻게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정할 것인가, 그걸 놓고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윤리적 단죄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처벌하고 응징할 것인가를 우리끼리 논하게 되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적 실체를 끝내 응징하고자 할 때 옵션은 하나입니다. 전쟁이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이제 다 죽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아니 저희 오프닝 멘트를 먹고 감동 먹었어요? 감동적인 표정을 짓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뭐랄까 아주 철학적 깊은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놀랍네요. 시사인의 아까 했습니다. 했나요?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네,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그동안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정유라 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였는데 어제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겁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인데요.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향후 30일 이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이건 저희가 몇 차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얘기했지만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일 이 케이스가 안 되거든요. 절대. 시간만 지나가지. 그런데 시간을 끌어봐야 그 덴마크에서의 수감 기간은 국내 귀국해서 만약에 어떤 징계를 받는다면 이렇게 산입이 안 돼요.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까지 된 마당에 더 이상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하면 아마도 이제 2대 사건, 그리고 삼성. 네, 승마와 관련해서요. 네, 뇌물건이 있습니다. 뇌물건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검찰이 신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됐다. 뭐라고 답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이제 아마도 대략 한 달 이내에는 성공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어제 2대 학사비리 재판에 나온 최순실 씨가 시종일관 흥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가 공범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두둔했는데 자신의 딸 정유라는 영혼은 죽고 육체만 산 채 삶을 지키고 있다면서 정유라의 상태를 거듭해서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린애의 영혼을 이 정도로 죽였으면 됐지 감옥에 넣어야 시원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네요. 네, 집안을 팔아먹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제 최순실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증언을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발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검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가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금고에. 네, 비밀 금고 존재에 대해서 폭로했죠. 근데 그 폭로 이후에 그 자택을 팔고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시호 씨가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인데 사실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이사하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있었다고 치더라도 대체 그게 어디로 갔을까. 예. 장시호 씨가 머지않아 석방될 것 같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석방된다는 건 이제 구속 만기를 채워서 더 이상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을 다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의 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장시호 씨가 과연 이제 숨겨진 이모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최소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지난번에 너무 주장했지만 그리고 금고는 어디로 갔을까? 예, 궁금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뉴스는 앞으로도 저는 추가 뉴스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판 설치하고 직접 시연했습니다. 또 속도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상황판 설치에 대한 계기로 일자리 확대에 더 박차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발 홍보기사죠. 홍보기사라고 봐야 되죠.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청와대에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뉴스니까. 상황판을 설치했다는 게 뭐 큰 뉴스는 아니고 그만큼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이죠. 예. 이건 그냥 기사를 읽으면 끝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집무실 모습이 공개돼서 사진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와 홍보기사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만나고 돌아온 특사단과 어제 간담회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 제대로 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사단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미중 양국에 설명했고 위안부 합의는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본에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미중일 모두 현안이 있으니까요. 러시아에 간 송영길 특사는 아직 안 돌아왔죠? 네,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오면 저희가 인터뷰해서 한번 뉴스는 팔로우 하겠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습니다. 어제 첫날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여야 청문위원들의 평가는 상반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총리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통과했다고 합격점을 줬습니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결정적 하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는 만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부적격으로 아직 판단을 내린 야당이 없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고요. 저도 어제 틈틈이 챙겨봤는데 보통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아들 병역 면탈 문제 이거는 해명이 만약 맞다면 해명은 이제 내하 수체 이상으로 뇌수술을 받아서 결국 가려고 하다가 못 갔다 뭐 이런 건데 이 해명이 맞다는 전제하에서는 개인 병력의 문제가 맞는 것 같은 게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병역 면탈을 위한 온갖 기법들이 등장했었어요. 그동안 아주 많은. 근데 군대를 안 가려고 뇌수술을 일부러 받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상식적인 수준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아버지 군대 안 가고 싶어요. 그럼 뇌수술 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제가 당시 실제 뇌하수체 이상으로 전신 마취로 몇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이제 밝힌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제시된다면 이건 개인 병력의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장 전입 부인이 교사인데 좋은 학교에 배정되려고 다른 주소지를 등록을 했다. 네. 예.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교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게 분명하죠. 네, 이 부분 인정했습니다. 어제. 네. 다만 나중에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래서 부인이 그러면 그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이 될 것인지 아닌지.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닌 거를 밝히는 건 야당의 몫이니까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면 결격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결정적 하자를 잡아서 이거라고 야당이 제시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쭉 답변을 듣다 보면 이쪽 진보 진영의 유권자라면 문제 삼을 만한 발언들이 있긴 있었어요. 김영란법 재검토라든가. 그러니까 개인 신상이 아니라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네. 현 정부와 좀 엇갈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에 규제 프리존 찬성했다. 이건 문재인 공약과도 충돌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총리가 임명된 뒤에 이런 대목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청와대와 조율의 필요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태 청문회가 대부분 신상, 또는 자격, 그러니까 비위, 개인 비위. 예, 도덕성 검증에 예. 주로 포커스 맞춰 있었습니다. 이거는 청문회가 생긴 이후 이래로 항상 그래왔고, 예. 민주당도 그래왔고,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부동산, 위장 전입, 세금, 병역, 똑같은 레파토리거든요. 근데 어제 바른정당 김영태 의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총리가 과연 정책적 준비가 돼 있냐, 국정수행 준비가 돼 있냐, 이 방향에서 질문을 했어요. 예. 그 모두 반론에서도 드러나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간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상 문제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국가인왕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한 국정 방향 과제가 타당한지,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의 대독 총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전국에서 전국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바른정당 의원이 제기한 정책 질의의 어떤 내용을 떠나서 청문회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는 자체로 저는 박수받아 마땅하고 앞으로 청문회 질의를 이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앞으로도 등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3부 인터뷰를 따로 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야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갔다고. 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기자들이 했었는데 총리 후보자가 표현의 자유 부분들은 존중하지만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청문회 관련해서도 이제 드러나는데 유권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디어 관련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청문회 자체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시청합니다. 첫 번째. 이런 정치적인 콘텐츠를 마치 대중문화를 대하는 수준으로 직접 지켜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막 내용도 공유하고 예전엔 재미없어서 안 봤거든요. 이런 직접적인 참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에게 내 뜻과 안 맞으면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이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더 이상 두렵거나 멀리 있는 존재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뽑아서 일 시키는 공복 이런 시각을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왜 미디어를 통해서 몇 마디 코멘트 딴 게 전부였잖아요. 접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정치인이 직접 출연해서 1시간씩 막 떠들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정치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기 시작한 팟캐스트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바뀌었는데 마인드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처음엔 헤맸잖아요. 탄핵까지 가는 건 너무 무리한 불가능한 여의도의 문법에 따라 그랬더니 바보들아 그게 아니야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광장에 나갔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집단적으로 하면서 정치인한테 자기 의사를 직접 표명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자연스럽고 해야 하는 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걸 이제 누가 시켜서 보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배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정치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고 처음 겪는 경험이라 막 배우가 있고 음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불특정 다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기 익숙해져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바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만 어제 총리 후보자 이야기는 그 문자의 내용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 말은 예의가 바른 사람도 있고 격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익숙해져 가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도 점점 뭐랄까요 훈련이 되고 튜닝이 되어 가겠죠. 왜냐하면 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유권자들은. 처음 만들어진 현상이라 양쪽에서 모두 당황스러운 부분과 뭐랄까요 아주 서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해서 없어질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최근에. 하여튼 적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예의를 지키는 수준에서. 예. 네, 유권자들이 개개인들이 예의를 다 지키라고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가다 욕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건 이제 스스로 깨달아 가겠죠. 유권자들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여튼 이 현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도태된다.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김무성 의원의 김포공항 노룩 백신이었는데요.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냈습니다. 노룩. 그거요? 네, 어제 뉴스공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기자들이 관련해서 화제가 되자 물어보자 수행원이 보이길래 이렇게 밀어줬는데 왜 이게 잘못된 것이냐면서 그게 이상하게 보이더나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한테는 억울한 점이 있는 거예요. 나오는데 본인과 아주 가까운 수행원이 있어서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지 않고 밀어줬다 이거죠. 캐리어를. 자율주행을 시킨 거죠. 잠시. 근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비치냐면 자기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화면만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화면만 보면. 둘 사이의 관계도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아랫사람을 저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하고 하대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왜 그게 이상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역시 정치를 앞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예민해졌어요. 사람들이 섬세하고. 자, 하여튼 그렇게 보여서 다들 그걸 근데 우리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레딧이라고 미국 굉장히 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영어로 이 동영상을 놓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예, 제목이 코리안 폴리티션 스웩이라고 해서 스웩. 약간의 허세. 예.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전 세계에서 정치인이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반응은 공통적인 거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 다음 순요. 네,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이 어제 대법관 심리를 통해서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우리 대선 토론회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회. 앞으로 이 이슈가 진보 보수, 지금까지는 계속 북한이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었거든요. 이 기준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원래 진보 보수를 이렇게 가르는 경우가 없어요. 예. 상대, 예를 들어 적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동성혼에 관한, 인권에 관한 거죠. 예.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낙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종교적인 문제. 이건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텐데, 진보 보수를 어떻게 가르느냐 하는 논쟁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네. 짧게 이제 하도 큰 인사들이 많아서 주목받는 뉴스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 현 정부 인사 관련해서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실에는 검찰에서 수사관을 파견합니다. 그렇죠? 원래 민정수석 업무 지원을 하려고 수사관이 파견이 돼요. 이 파견 수사관은 보통 청와대가 이 사람을 보내라고 하거나 검찰에서 이제 추려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다 TK 지역에서 수사관이었어요. 한 사람도 안 빼고 제가 알기로는. TK에서만 민정수석실이 수사관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는 공모를 했어요. 신청을 받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라인에서 뽑거나 특정 지원만 할 수 없죠. 신청한 사람 몇 배수 중에 뽑아야 하니까. 예, 이거 굉장히 제가 보기엔 큰 뉴스인데 다뤄지지 않아서 이 정부 인사 정책의 변화에 굉장히 큰 시그널인데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가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금고에. 네, 비밀금고 존재에 대해서 네. 폭로했죠. 근데 그 폭로 이후에 그 자택을 팔고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시호 씨가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냐면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인데 사실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이사하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있었다고 치더라도 대체 그게 어디로 갔을까. 예. 장시호 씨가 머지않아 석방돼야 할 것 같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석방된다는 건 이제 구속 만기를 예. 채워서 더 이상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을 다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의 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장시호 씨가 과연 이제 숨겨진 이모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최소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지난번에 너무 주장했지만 그리고 금고는 어디로 갔을까? 네, 궁금합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그동안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정유라 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였는데 어제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겁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인데요.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향후 30일 이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이건 저희가 몇 차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얘기했지만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일 이 케이스가 안 되거든요. 절대. 시간만 지나가지. 그런데 시간을 끌어봐야 그 덴마크에서의 수감 기간은 국내 귀국해서 만약에 어떤 징계를 받는다면 이렇게 산입이 안 돼요.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까지 된 마당에 더 이상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하면 아마도 이제 2대 사건 그리고 삼성. 네, 승마와 관련해서요. 네, 뇌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그저께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어 군이 기관총 사격을 가했던 괴 비행체는 풍선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는 외교안보 특보 내정자인 문정인 교수가 5.24 조치 그러니까 천안함 이후 방북 불허, 교역 중단 등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이제는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하에서 북한 뉴스는 항상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풍선에 기관총을 쏠 정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인간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원시 인류 때부터 숲을 속에서 뭐가 태어날지 모르면 두려워했습니다. 본성이죠.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식이 그 불확실성을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대상을 윤리적 단죄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쪽이 훨씬 처리하기 쉬운 감정이니까. 무섭다기보다 나쁘다고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라 악해서 싫다고 하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윤리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상대하길 기대합니다. 그 경우는 상대와 어떻게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정할 것인가 그걸
놓고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윤리적 단죄 대상이 되면 어떻게 처벌하고 응징할 것인가를 우리끼리 논하게 되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적 실체를 끝내 응징하고자 할 때 옵션은 하나입니다. 전쟁이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이제 다 죽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아니 저희 오프닝 멘트를 먹고 감동 먹었어요? 감동적인 표정을 짓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뭐랄까 아주 철학적 깊은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놀랍네요. 시사인의 아까 했습니다. 했나요?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건이 있습니다. 뇌물권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검찰이 신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됐다. 뭐라고 답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이제 아마도 대략 한 달 이내에는 성공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어제 2대 학사비리 재판에 나온 최순실 씨가 시종일관 흥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가 공범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두둔했는데 자신의 딸 정유라는 영혼은 죽고 육체만 산 채 삶을 지키고 있다면서 정유라의 상태를 거듭해서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린애의 영혼을 이 정도로 죽였으면 됐지 감옥에 넣어야 시원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네요. 네, 집안을 팔아먹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제 최순실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증언을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발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검